안녕하세요. 세움코치 양은선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 코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 코칭 어떠세요?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 코칭이라고 하면 코칭과 퍼포먼스, 코칭과 성과 관리와 관련된 목표 성취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코치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멘탈 헬스,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코치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코칭은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또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코치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성장과 또 그들이 더 나아진 모습들을 가기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의 우리 강의가 또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트라우마 코칭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트라우마와 코칭과의 만남이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코칭과 트라우마라는 책이 번역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코칭과 트라우마를 연결한 어떤 전문 서적이나 그런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안전한 코칭 환경 만들기, 그리고 트라우마와 반응의 패턴, 문제 외제화 기법,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그런 기법들, 그리고 내러티브 코칭과 트라우마, 자원과 강점 발굴, 관계 속에서의 회복, 성장과 통합, 외상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트라우마 코칭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칭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게 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의 코칭 채널도 마찬가지로 코칭 앤 하스피탈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코칭을 하나의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또한 그의 미래를 함께 볼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온전한 한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코칭을 또 이런 환대와 좀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코팅을 하면서 늘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 번씩 되뇌이곤 합니다. 네.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요.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사전적 혹은 WHO나 아니면 DSM-5나 정의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 즉 뚫리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17세기 부상을 표현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상처도 포함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심리적 외상은 극도의 충격으로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가 허물어지고 심리적 방어벽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트라우마는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원인이 아니라 경험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트라우마는 안정감의 상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사건과 파이트 하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뭐 파이트 하는 것도 플리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반응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는 그나마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어떤 이벤트를 만났을 때 동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을 때 트라우마는 일어나게 됩니다. 트라우마와 PTSD와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트라우마를 경험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가요?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70% 정도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잠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성인 표본 조사에서도 약 89%,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외상 사건의 노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트라우마 어떤 사건들을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다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일까요? 트라우마를 이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그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실의 경험을 되었을 때 그것이 한 달 미만으로 지속되는 상태로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상들은 외산 사건 후 곧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달 후, 때로는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때 베트남에서 보았던 어떤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보거나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다시 각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트라우마 증상, 그 PTSD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라우마와 함께 또 PTSD도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은 또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강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는데요. 1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트라우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1강에 대한 생각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일상 속 작은 충격을 경험한 때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세요? 네, 이러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2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라우마와 코칭이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면 트라우마는 심리치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트라우마는 상담을 해야지. 혹은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그런 PTSD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신의학과를 방문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한 어떤 극한 또 상황들이 있을 때는 분명 심리치료나 혹은 상담이나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을 또한 권해 드립니다. 약물의 치료에 도움을 받을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 어떤 회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가 코칭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와 코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또한 번역된 책 가운데 코칭과 트라우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줄리아 본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트라우마가 코칭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건 당연히 심리치료의 영역이 아닌가요? 코칭으로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과연 유익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트라우마란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좌절하게 할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이 코칭과 트라우마라는 어떤 연결성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트라우마와 일반적인 상담과 치료에 대한 트라우마 코칭과 일반 상담 치료를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초점입니다. 일반 상담 심리 치료에서는 트라우마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과거의 상처, 심리적인 문제, 병리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코칭은 어떤 걸까요? 트라우마 코칭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그리고 회복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담과 심리치료는 내담자를 치유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내담자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코칭의 영역에서는 이 클라이언트를 자원과 강점을 가진 존재로 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해석, 분석, 감정 탐색 혹은 치료적 개입,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겠죠. 그러나 트라우마 코칭에서는 질문이 주를 이루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내러티브로 인해서 어떤 문제적인 그런 관점들을 재구성해 가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성화하는데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은 어떤가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PTSD를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등 임상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트라우마 코칭에서도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상 경험 후에 성장과 변화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코칭을 받는 것과 증상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이 코칭을 받는 것과는 아주 극명한 어떤 그런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부분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전문가와 내담자와의 관계, 네, 치료자 중심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관계에서 트라우마 코칭은 어떨까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코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코치와 고객과의 관계, 동등한, 평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적인 관계라는 거죠. 또한 목표가 다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증상의 완화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과 이전에 트라우마를 가지기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 트라우마 코칭은 외상 이후에 일반적인 삶의 어떤 기능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질적인 성장과 변화, 즉 외상 후 성장까지 삶을 재구성하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초점도 다릅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과거 탐색과 현재의 문제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면, 코칭은 과거의 어떤 문제들,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강점과 그런 잠재력들을 가지고 외상 이후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여러분들은 상담 치료와 또한 트라우마 코칭의 어떤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라우마 코치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코치 역할과도 분명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트라우마 고객들은요 훨씬 더 어떤 취약함들이 많은 고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심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야 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트라우마 고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들의 마지막 세션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도 정말 많은 어떤 갈등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치가 서두르지 않고 그들이 천천히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들을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경청하면서 그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줄 때 그들은 훨씬 더 많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처들을 꺼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들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트라우마 코치는 그들의 이야기에 증인이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슬프도록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코칭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그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코치에게 제공을 하고 코치는 그들이 가져온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탐색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라우마 코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라우마와 코칭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2강의 정리입니다. 코칭은 치유가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생각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코칭과 상담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코치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코칭과 다른 인접 분야들과의 어떤 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코치로서 어떤 경계들을 가지고 특별히 트라우마 코칭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3강은 안전한 코칭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라우마 고객들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제공하는 안전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코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네, 안전한 코칭 환경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라우마 경험자는 작은 자극에도 불안을 경험하고 또한 경계하게 되며 새로 그때의 어떤 그 PTSD와 같은 그런 반응들을 재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자기 개방이나 내적 탐색이 차단이 됩니다.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코칭의 표면적인 대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칭이 의도하고자 하는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안전한 코칭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또한 필요한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좀 더 필요성과 함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얼마나 중요하냐? 심리적인 안정감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위협받지 않는다면 위협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서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코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코치와의 관계가 치료적일 뿐만이 아니라 성장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또한 회복의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안전한 코칭 환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이 촉진이 됩니다. 안전한 코칭 환경에서 이런 지지받고 인정받고 격려받는 그런 환경에서는 자기의 자원과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한 코칭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 경청에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즉 그들의 침묵이나 그들의 어떤 얼굴 빛이나 그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그들이 눈물이나 여러 가지 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을 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비판 없는 태도입니다. 코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고객들을 또한 쉽게 판단하거나 그들을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비판 없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들마다 이런 특별히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고객들은 속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한 10명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을 코칭을 해왔는데요. 그들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빨리빨리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아픔이, 이 상처가 떠나지 않아서 계속 스트러글 하고 있는, 계속 마음의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페이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치들은 잘 생각하여서 그들의 페이스를 따라서 천천히 혹은 함께 이렇게 호흡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경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코치로서, 트라우마 코치로서 제가 당신의 어떤 부분까지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든지 또한 코치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심리치료나 혹은 상담사 혹은 정신과 의사가 하는 부분과는 영역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션의 목적이나 시간이나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것들 안에서 고객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고객은 나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트라우마 코칭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칭한 한 분은 본인이 최근에 경험한 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셨고 더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만큼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코칭을 하게 되면 동의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라도 이 코칭을 멈출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코칭을 받지만 이 코칭이 나에게 힘들거나 부담이 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면 내가 언제라도 멈출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코칭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안전한 코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자원과 그의 강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상처받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전한 그런 코칭 환경이 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보다는 강점, 성공 경험을 탐색을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이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공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러한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더 건강하게 또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코칭의 여러 대화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좀 위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호흡법이라든지 마음 챙김이라든지 앵커링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코칭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한 코칭 환경 만들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코칭에서 안전한 환경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3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이 곧 치유와 성장의 첫걸음이다. 생각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코치로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아픔을 또 함께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트라우마 반응의 패턴들입니다. 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에는 그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트라우마 반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자동화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트라우마 세 가지 중요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과도한 각성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두려움에 대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대한 계속적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이 있고 초조하고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수면의 장애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제가 코칭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갑자기 어떤 우울감이 몰려와서 이 우울감이 죽음과 극도로 연결이 되는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혹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루 24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계속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공포들이 계속 각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재경험이 있습니다. 외상 사건은 한참이 지나도 강렬하게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플래시백 현상을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트리거처럼 어떤 뭔가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와 비슷한 자극에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복적인 재경험의 증상입니다. 마지막 증상은 회피와 무감각입니다. 과도한 각성도 아니고 계속 재경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와 무감각 같은 경우는 외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증상들은 트라우마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어떤 의식이 변형이 되어서 기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최소한의 삶만 영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코칭했던 한 분은 나의 그 경험이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좌절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꾹꾹 눌러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무감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삶의 다양한 부분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트라우마 세 가지 주요 증상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주요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코치로서 좀 어떤 질문들을 하면 이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죠. 과도한 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고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재경험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여기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경험하는 것을 잠시 거리두고 스스로를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와 무감각을 경험하는 우리 고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다루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만큼만 해주시겠어요? 고객이 다시 숨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몸이나 마음에서 어떤 신호가 오나요? 라고 그들의 어떤 무감각한 부분들을 그들의 감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코치인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고객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언제라도 내가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라우마 반응의 패턴 두 번째는 뇌와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뇌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편도체는요, 위협을 감지하면 과잉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 때 생존의 반응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투쟁과 도피와 동결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의 어떤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트라우마는 이 동결과도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뇌신경계에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전전두엽의 사고 판단 조절 기능이 약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해마입니다. 해마는 시간과 맥락 구분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우리의 신경계인데 이 신경계가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처럼 계속 재활성화되고 나는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의 패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코칭에서 그러면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객들은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반복적인 자기 비난이나 회피성의 대답이나 어떤 단절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면, 아, 이분이 지금 어떤 트라우마 반응의 하나의 어떤 그런 신호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코치와의 대화에서 눈길을 회피한다든지 몸이 자주 긴장이 된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침묵을 한다든지 빠른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치에게 엄청 적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치가 관찰할 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코치와의 어떤 그런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여러 이제 트라우마 반응의 패턴이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코치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코치를 경계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한 코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트라우마 반응의 패턴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코칭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칭 핵심 역량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법이라든지 감각의 자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그 긴장이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있다라면 짧은 휴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긴장을 이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코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중간중간 고객에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와 같이 중간중간 고객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또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언제라도 대화를 멈추셔도 됩니다. 아니면 속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한 코치의 현정과 자각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시그널들을 고객이 아무리 보내도 코치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면 아마 고객은 훨씬 더 방어적이거나 훨씬 더 경계하거나 아니면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모든 순간 고객과 현존하며 모든 어떤 그런 시그널들을 잘 자각할 수 있도록 혹은 코치 자신에게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직관들도 자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의 역할의 한계를 명확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 심리 치료로 연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4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4강의 내용을 나누었고요. 생각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반응 중에 가장 익숙한 패턴은 무엇인가요? 코칭에서 트라우마 반응이 나오면 코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네, 다음은 5강입니다. 5강은 우리 트라우마 코칭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